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대사상 의무론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대사상가 중 칸트가 이 의무론의 시작이지만 현대의 로스로 계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 칸트와 현대 로스의 사상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로 칸트를 위주로 수능에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3학년도 6월 모평 9번입니다. 갑은 칸트고 을은 로스입니다. 자, 우리 시대 배경을 통해서 사실 사상가가 누군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사상가 칸트, 현대 사상가 로스입니다. 갑, 의무에 맞는 행위, 그리고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우리는 의무로부터 비롯한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배웠죠. 같은 말입니다. 의무로부터 비롯한, 의무로부터 나온. 자, 그리고 의무에 맞는 혹은 의무에 알맞은.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도덕적 행위라고 했었죠? 그쵸? 자, 요 뒤에 나오는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에 맞는 행위는 화살표 해놨죠. 경량성일 때도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도덕 법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을도 살펴보겠습니다. 을의 경우는 조건부 의무론을 주장한 사람이네요. 자, 우리 갈등이 발생하면, 즉 의무가, 이 조건부 의무는 다른 의무와 충돌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지켜야 하는 실제 의무지만 다른 의무들과 충돌할 경우, 즉 갈등이 발생하면 더 중요한 의무, 더 강한 의무가 우리에게 실제 의무가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3번에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건부 의무들은 충돌하기 전에는 지켜야 하는 실제 의무입니다. 충돌했을 때는 더 중요한, 더 강한 의무를 따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찾아냈지만 그래도 한번 나머지 지문도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결코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 도덕과 행복을 칸트는 분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행복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우리에게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왜 분리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만약에 도덕과 행복을 연결시켜 버리면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이유가 행복이 돼버리면 우리가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행복을 위한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행복을 분리했다라는 용어를 쓸 뿐 우리가 행복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와 의무에 알맞은 행위는 모두 자율적이다. 자, 우리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자율적인 거 맞죠? 왜냐하면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고 이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규칙을 세우고 따른 거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내가 골라낸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율적인 거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무에 맞는 행위의 경우는요. 경향성일 때에도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위에 적혀 있잖아요. 경향성일 때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경향성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준칙을 세우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준칙을 세우고 따른 것이 아니라 경향성이라는 이런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간 것이기 때문에 타율입니다. 즉 의무에 맞는 행위는 타율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의무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조건부 의무들 간의 우선순위는 불변하다. 아니죠.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등등등등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순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요거랑 연결되네요. 로스의 경우는 절대적이고 단일한 옳은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023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13번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 칸트의 주장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또 나오네요. 알맞음, 맞는 요런 워딩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도덕적인 행위와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비롯한 혹은 뭐뭐로부터 나온 요런 용어를 써주셔야지 도덕적인 행위가 됐는데 알맞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맞음은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성적인 존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거부하고 도덕 법칙에만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자, 우리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이 싸울 때는 우리가 도덕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치만 우리가 자연 법칙의 지배를 거부한다라는 이 워딩이 조금 우리가 위험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잠을 안 잘 수가 있나요, 영원히? 아니죠. 우리 자연 법칙의 지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로부터 비롯되는 경향성도 지니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법칙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법칙의 지배를 거부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부라는 용어가 우리 잘못되어서 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의지는 이 세상 안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나 선한 유일한 것이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유일하게 선한 것입니다. 즉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지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도덕적 의무는 이런 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겠죠. 동그라미입니다. 니은. 자, 디귿 보겠습니다. 행위가 도덕 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냥 알맞으려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아니죠. 들어맞는 것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도덕적인 거 아니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롯한 뭐뭐로부터 비롯한이라는 워딩을 써줘야 합니다. 들어맞는 것은 도덕과 무관한 동기라도 들어맞는 것 자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X. 자, 리을.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 자, 요거 우리 한번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보편화 가능한 준칙. 요거 도덕법칙 정식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하고 부합한 내용이네요. 너의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에 따르도록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보편화 정식에 이제 대한 내용이죠. 자, 근데 이 정식은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요런 이제 조건에 맞춰서 준칙을 세우다 보면요. 그 내용은 무조건 인간 존엄성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해 볼 때 모든 인간을 다 목적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인간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어요. 도덕법칙 정식 1을 바탕으로 만든 이제 도덕법칙은 도덕법칙 정식 2에 부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덕법칙 정식 1과 2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리을이 정답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3학년도 수능 14번입니다. 앞에 9월 모의고사하고 연결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을 살펴보면 여기 의지의 자율, 준칙, 선한 의지,
구속성, 뭐 필연성, 의무 이런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칸트라는 것을 파악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억부터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지를 합류하지 않은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X죠. 우리 앞에서도 9월 모의고사에서 얘기했습니다. 선의지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 안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나 유일하게 선한 것으로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의지를 합류하지 않은 도덕적 의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X입니다. 니은 요것도 우리 9월 모의고사에서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네요. 정식 첫 번째, 우리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 요 두 가지는 함께 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부정되는 경우 없다.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디귿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데 요것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사실 위에 지문을 잘 읽어봤으면 독해 문제로도 풀 수 있었습니다. 도덕적 의무는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자, 우리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우리 답만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 의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를 지니는 다른 존재는 누가 있을까? 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신성한 존재. 자, 이 신성한 존재라는 이 존재에게는 구속성이 없습니다. 의무의 형태나 혹은 정언명령의 형태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그럼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도덕적 의무는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도덕적 의무는 인간에게만 부과되어야 하고 그리고 신도 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신에게는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구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런 이제 위에 독해 문제 형태로 문제를 풀 수는 있었겠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에게는 의무로 부과되지 않을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경량성과 이성 이 두 가지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특성이 있는데요. 인간은 경량성도 가지고 있고 이성도 가지고 있어서 자연법칙과 도덕법칙 두 가지 법칙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감성 세계와 예지 세계 두 세계에 우리가 같이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신의 경우는요. 경량성은 없습니다. 이성, 도덕법칙, 예지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바로 신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2025년 수능 문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성을 가진 이제 완전한 존재라는 말로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는요. 자연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경량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량성이 없는 존재에게 굳이 의무나 정언명령의 형태로 이런 도덕법칙이 부과되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갈등하는 요소가 없어서 굳이 명령을 안 받아도 그냥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의욕을 하거나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도덕 법칙에 부합하게 될 겁니다. 우리처럼 막 갈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나 명령의 형태를 안 가져도 그냥 알아서 잘 이제 도덕 법칙 그 자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무로 부과된다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의 형태로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명령,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존재는 신입니다. 요거 나중에 또 우리 기출에 나오니까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칙의 내적 강제에서 생긴 준칙은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자율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준칙을 세우고 따른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율성은 내가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따르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거, 내적인 강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율성이라는 단어와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사실상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어긋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이번에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4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자, 우리 서술형 평가 이런 문제 형태로도 이제 수능 문제가 종종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누군가
선의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칸트인 거 바로 알아채셨을 거예요. 근데 선의지라는 것은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혹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다. 즉, 의욕하는 대상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다. 즉, 의욕함 자체 때문에 선한 것이다. 즉,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의지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선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의욕함 자체만으로도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인 인간을 고려하고, 그쵸? 칸트의 이제 내용이죠. 우리 인간은 목적적 존재다.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쵸? 니은 보겠습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함을 조언할 것이다. 그쵸? 칸트는 도덕 법칙은 절대적,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디귿. 의무의식에 위배되더라도 의무에서 비롯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도덕적인 행위는 그쵸? 다수에게 도움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아니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한 그 동기를 중시하는 사람이 칸트입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선의지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렇죠. 칸트의 말입니다. 자, 미음. 의무가 문제시 될 때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하게 될 것이다. 그쵸? 우리 도덕적인 행위와 행복은 분리해서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5번 문제, 2024학년도 9월 모평 1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흉 할 때 살펴봤던 이제 문제기도 한데요. 우리 그때는 칸트를 자세히 안 봤으니까 이제 상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즉, 동정심은 우리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입니다. 즉,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것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경향성에서 비롯한 행위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칸트네요. 을,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주요 원천이다. 도덕적 구별의 주요 원천을 감정에서 찾는 사람은 흉이었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인간의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에 불과하다. 그쵸? 칸트는 이런 동정심도 마찬가지로 경향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은, 의무에 맞는 행위라 할지라도 참된 윤리적 가치가 없다. 그쵸? 의무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여야 됩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공감 맞습니다. 우리 공감이라는 키워드는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이제 시인의 감정이라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리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을, 우리는 우리와 교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에 쾌감을 느끼게 된다. 방금 설명했죠. 공감의 의미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요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성이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이거는 흉의 주장이죠. 도덕적 행위의 원천은 감정이라고 얘기한 건 흉이고요. 갑은 이성이 도덕적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언명령이라는 키워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정식을 몇 가지 중에서 2개만 소개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선생님이 굳이 언급을 안 한 정식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언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도덕법칙의 내용은요, 정식은요, 내 행위의 준칙이 내 의지에 의해 마치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이거 다른 워딩으로 얘기하자면 너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타당한 입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행위하라. 이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게 왜 이거랑 그거랑 같은 거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자연법칙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영역이에요.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가져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배고픈 거, 잠 오는 거, 우리 인간이라면 자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이거는 필연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칙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에 집중하면서 써놓은 거예요. 자, 요런 워딩 자연법칙이란 말 나왔다고 다 써라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정언명령은 여러 가지 정식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수업 시간에는 2가지 정식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죠. 정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정언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법칙이 된다. 그쵸? 우리 정식 1번, 그쵸?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지 도덕법칙 되는 거 맞습니다. 정식 도덕법칙의 정식 첫 번째 내용이네요.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정언명령 형식의 도덕법칙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도덕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도덕법칙. 이 도덕법칙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정언명령은 옳은 행위만, 가언명령은 그른 행위만 명령한다. 아니죠. 정언명령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언명령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그냥 하려면 해야 한다라는 형태의 명령은 옳은 행위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른 행위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정언명령은 하지 말 것만 명령할 뿐 해야 할 것은 명령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이야기하는 거기도 한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칸트의 경우는. 애초에 우리 도덕법칙 정식 2번째 거 우리 배웠던 내용에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뭐 해라, 목적으로 대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답은 2번인 거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2025학년도 6월 모평 12번이네요. 이번에도 흉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이성보다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네요. 자, 그에 반해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이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만족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의무에 맞다 하더라도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더라면 도덕적 가치 지니지 못한다. 칸트라는 거 이제는 눈치채셔야 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흉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애초에 이 흉의 경우는 사회적 유용성, 이런 이익, 사회적 유용성에는 나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나의 이익, 사회적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을 이제 시인하는 감정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유용성을 중시하는 이익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흉도.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정념의 목적과 그 수단을 선정하는데 이성은 무능력하다. 무능력이라는 말이 잘못됐죠. 무능력하지는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긴 있어요. 단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을 뿐이에요. 이성은. 그리고 도덕적인 구별의 원천이 아닐 뿐이에요. 즉 선과 악을 구별하는 원천은 감정일 뿐인 거지 이성이 영향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이성은 우리 감정의 노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감정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보필을 해야 하는 존재예요. 영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유는 보편타당한 정언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쵸? 동그라미 칸트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에서 비롯해서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이 갈등할 때 우리가 도덕법칙을 스스로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은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도덕법칙을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자연법칙과 도덕법칙 중에 갈등할 때 도덕법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때 자연법칙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법칙을 조금 누르고 도덕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형태가 정언명령의 형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좋다,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우리는 자유는 정언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다스리는 자율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우리는 도덕 법칙을 세울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선의지는 제한 없이 선하지만 조건 없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선의지는. 자, 5번 보겠습니다. 보편적 인류애가 도덕법칙을 수립하는 기초이다. 요거 칸트의 경우는 부정할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도덕법칙을 수립하는 기초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지는 우둔한 머리 어쩌고저쩌고 이 의지는 자기 안에 자신의 완전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다. 즉 선의지라는 것은 의욕함 자체로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1번 답이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욕함 자체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2번 모든 선의지에게는 외적 강제뿐만 아니라 내적 강제도 불필요하다. 아니죠. 우리 선의지로 이제 연결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도덕 법칙 그리고 의무 이런 단어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도덕 법칙은 자율성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특성은 내적 강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강제를 필요로 합니다. 외적 강제는 아니지만 발음 주의할게요. 외적 강제는 아니지만 내적 강제는 필요로 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도덕법칙은 의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 결정한다. 도덕법칙의 형식은 정언명령의 형식을 띄어야 합니다. 자, 그치만 실행 방법까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식을 중시합니다. 도덕법칙은 우리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4번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언명령을 따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준칙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보편성을 띠지 않은 준칙은 그냥 단순한 개인의 주관적인 규칙에 불과합니다. 준칙이란 말은 개인의 주관적 규칙이에요. 근데 이 주관적인 규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정언명령을 따르고자 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즉 준칙이 보편성을 지닐 때에는 정언명령을 따르고자 하겠죠. 하지만 단순 준칙은
정언명령의 형태가 아닙니다.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5번. 행위자의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한 행위는 모두 정언명령에 합치한다. 자, 우리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도덕법칙인 거잖아요.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만이 우리 도덕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자, 근데 목적을 위해서 뭐뭐 해야 한다. 즉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한 행위는 가언명령의 내용인 거죠. 목적을 위해 뭐뭐 해야 한다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언명령이 합치하지 않고 가언명령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예지세계의 성원인 동시에 감성세계의 성원이다. 자, 예지세계라는 것은 이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도덕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고요. 감성세계는 경량성과 연결되어 있는 속하에 있는 영역, 이제 세계,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유의지는 도덕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아니죠. 우리 도덕법칙은 자유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위에 요거랑도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서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했었잖아요. 요 내용하고도 연결됩니다. 자, 요 내용하고도 연결되겠죠. 이 자유라는 것은 이제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 그리고 이런 보편타당한 정언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다. 요거랑도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자, 즉 자유의지는 도덕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라 도덕법칙에 속박된 의지와 이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유의지라는 것은 곧 도덕법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한다. 행복과 도덕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선의지를 증대한다. X입니다. 뭐 앞에 말까지는 맞습니다. 직접적 의무는 아닌 거 맞죠? 자, 3번. 도덕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자, 우리 의욕 대상, 뭔가 목적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느낌 올 거예요. 의욕 대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선의지는 의욕함 자체만으로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위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즉 의욕 대상을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이제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단지 옳다는 이유로 그냥 선하다는 이유로 그냥 보편화된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 즉 신이라는 존재에게도 정언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아니죠. 신에게는 의무도 정언명령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X입니다. 요거 위에서 아까 우리 문제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신은 우리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도덕법칙만 가진 존재예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도덕법칙이 의무의 형태로 부과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쵸? 우리 정언명령의 형태로 부과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의지의 자율은 감성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감성세계라는 것은 경향성이 속한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율은 우리 도덕 법칙과 연결되는 부분이지 감성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칸트 문제 생각보다 단어들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자, 요 고비만 잘 넘기면 뒷부분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없으니까 잘 복습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